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명절 연휴라고 하는데 우리 경제는 그리 여유롭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따른 신흥국들의 금융위기설이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렀던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가슴을 졸이게 되는데요. 한편에서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낙관론도 있고요. 또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있어서는 안 된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신흥국 위기 영향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후 이 내용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요, 무거운 얘기는 좀 내려놓고요. 돈 되는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2014년을 관통할 새로운 소비 트렌드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6대 블루 슈머라고 불리는 신소비층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함께 경을 칠 분들 모시고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신흥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과 대응은 무엇일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네, 덕분에 잘. 출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이 나올 때부터 신흥국들의 금융위기 이미 예상됐습니다만은 최근에 아르헨티나와 터키 상황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로 악화되고 있는지요? 예,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얘기를 드려서 시청자들한테 좀 송구스러운데요. 예. 지금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상된 얘기라고 이제 우리가 할 때는요. 예. 이게 이제 이 위기가 예상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상된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위기로 이렇게 자꾸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는 것에 저는 이 핵심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좀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신흥국 자체의 문제인데요. 신흥국 중에서 대개 이 지금 위기의 진앙지라든가 위기설에 지금 겪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가 보게 되면 과거 우리가 외환위기 겪었을 때 우리의 이제 문제였기도 했는데요.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지속되거나 결국 그러다 보면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은 우리가 해외에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수입보다 그러니까 더 많이 지출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 문제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외채에 과도하게 이제 의존을 하고 있었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게 이제 그러니까 지속이 되고 있다든가 이런 이제 공통적인 그 점들이 있습니다. 국가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와 더불어서 이 문제가 이제 사실상 이렇게 좀 불거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 하나 이유가 있듯이요. 대외적으로는 사실 오늘날 우리가 금융은 글로벌화되어 있습니다. 촘촘히 다 엮여졌죠. 엮여졌는데 통화 정책은 개별 국가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특히 선진국, 중심국가의 통화 정책이요. 중심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다 영향을 미쳐요. 신흥국가들에게 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미국이 통화 정책을 펼칠 때 그러니까는 자국의 입장만을 생각하지 신흥국가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대칭성이 그러니까 금융의 글로벌화하고 그다음에 통화 정책의 이제 개별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이런 비대칭성이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금 이 문제는 예상된 거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쉽게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신흥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아까 했던 경상수지 적자라는 것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거나 대개 그러니까 어떤 자원에 굉장히 의존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재정이 굉장히 취약하다거나 뭐 이런 요인들이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기에 해결되기가 좀 쉽지 않은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입장 속에서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전 세계에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그동안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개선이 되어지면서 이제 정상화시키려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니까 신흥국 입장이 나쁘다고 해가지고 다시 멈출 수도 없는 이런 이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입장 속에서는 자기가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는 문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굉장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이제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신흥국에 자금이 유입됐다가 빠져나가면서 신흥국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더 불거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뭐 요번 이제 시작이 될 때는 일부 신흥국의 위기로 제한될 것이다 하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근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좀 도미노식으로 확장이 되면서 많은 신흥국들로 지금 피해가 전이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요. 금융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돼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네트워크돼 있기 때문에 물론 국가별로 이제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좀 이제 건강한 나라들 같은 경우 그 위기의 전념성이 그러니까 좀 약하게 이제 가겠지만은 알겠지만은 결국 이제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특히 저는 심지어 선진국조차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이 금융이라는 것이 우리가 투자가들이요.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의 이제 공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잉 공급되었던 거죠. 실물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굉장히 선진국가들의 이제 통화들이 과잉 공급되었는데 이 돈들이 되게 실물 경제로 투입되기보다는요. 되게 투기성 자산들에 많이 이게 유입이 되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신흥국가에 나와 있는 돈들이 단기 투기성 자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그러니까 이제 양적 완화 축소하면서 대개 이제 투자자들은 대개 보게 되면 선진국, 신흥국 이렇게 집단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흥국이 하나의 집단별로 이렇게 묶음으로 그러니까 투자 대상으로 이게 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개별 신흥국가들,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를 계속 이렇게 우리가 지속하고 있는 나라들조차도 영향이 작을 수가 없는 게 그들 나라에서도 그러니까 자금의 유출은 불가피하고요.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글로벌 과잉 유동성 공급에 투입된 돈들이 단기성 자본을 되게 많이들 유입됐기 때문에 이 자본들의 투자 재조정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떤 특별 국가, 어떤 개별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요. 단지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든가 터키라든가 우리가 지금 그 지목되고 있는 국가들이 심한 것은 그들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영향이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영국의 은행들이 대외 이제 그러니까 자금 운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규모가 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은행 총재가 카니 총재가 은행들의 그러니까는 이 금융 건전성을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말을 한 이유도 영국 은행들의 부실이 전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금융의 위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미노식 위기로 확산될 거라는데 교수님이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연준 FOMC가 이제 개막이 됐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양적 완화를 가져가기는 미국에도 상당한 재정적인 부담이 될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양적 완화 축소에 이제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교수님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나리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 양적 완화 이제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우리가 연준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최근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테이퍼링이라는 것이 타이트닝이 아니다. 긴축이 아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을 해소하는 게 아니다. 통화량을 푸는 양을 좀 줄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850억 달러씩 한 달에 풀다가 750억 달러로 이렇게 줄었지 않았습니까? 100억 달러를. 그러니까 여전히 돈을 더 찍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과민 반응을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가적인 테이퍼링은 이제 그러니까 불가피하다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시동은 걸었고요. 걸었고 이제 그러니까 정상화를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는 이제 불가피한데 그 속도는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 경제가 그러니까는 예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 개선되어지고 추세가 계속해서 속도가 붙으면은 조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것이 예상대로 우리가 조기에 종료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불확실하다고 봅니다. 미국 경제 역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속도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하다고 보는데 단지 추세는 이미 시장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진행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유동성 공급이 그만큼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동성 공급이 그러니까는 뭐 갑자기 확 줄어드는 것보다 축소가 되는 건데 양이 그러니까요. 축소되는 만큼 그러니까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의 양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투자자들 입장 속에서는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에 중요한 하나의 변화가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주로 국제시장의 자금의 운용의 주체가 은행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은행들이었었는데요. 이후에는 대개 보게 되면은 이 그 채권 시장으로 상당히 무게중심이 옮겨갔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그러니까는 이 신흥국가들이 국제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액수가 한 1,5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요. 이게 최근까지 해서 한 2,500억 달러로 이게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 표시요, 외화 표시 채권 시장으로 채권 시장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유입됐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금들이 철수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의 발행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의 가격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채권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개 이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요. 대개 현지에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삼성이 그러니까 이래서 런던에서 그러니까 발행을 해가지고 하는 거인데 이런 것들이 안 잡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별 국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금 이 파악이 굉장히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금들이 그러니까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달러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신흥국가들의 통화 가치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용이 굉장히 급증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통화의 불일치 문제가 통화 불일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통화 불일치 문제는 결국 이제 외환 시장에 굉장히 불안정성을 증폭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이 추가 양적 완화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런 신흥국가의 자금 조달에 외화 자금 조달에 굉장히 제가 볼 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결국 신흥국가의 투자라든가 성장을 둔화시킬 수밖에 없고요. 신흥국가들이 지난 한 10년, 200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이 한 40% 차지했습니다. 신흥국가가 굉장히 성장에 주도를 했었는데요. 신흥국가들이 투자와 성장이 만약에 타격을 입을 경우에 세계 경제에 입히는 영향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흥국 시장의 자금 유입이 앞으로는 조금 힘들어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일부에서는 신흥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값싼 인건비 그리고 자원 이걸로써 이제 성장을 하면서 세계 경제에 기여를 해왔는데 이것조차 구조적으로 이제 한계가 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신흥국가들이 일단은 그러니까 뭐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원에 굉장히 이제 의존을 했죠. 그렇죠. 자원에 의존을 했는데 자원에 의존했던 국가들이 타격을 입는 이유가요. 세계 경제 침체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원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약화됐기 때문에 최근에 거기다가 중국의 가장 큰 손인 중국의 경기 둔화까지 겹치면서 이 자원 수출 국가들이 굉장히 타격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원 수출 국가들 같은 경우 대개 자원 이외의 나머지들은 상당히 해외에 대해 의존하는 경향들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습니다. 대개 선진 국가들은 지금 저인플레이션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신흥 국가들은 굉장히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해외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채라든가 이런 것조차도 굉장히 금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가 최소한 6%에서 한 10% 정도로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금 조달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요. 거기다가 이제 자원의 그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그 대외 이제 상환할 수 있는 대외 외채를 상환할 수 있는 이제 능력도 굉장히 저하가 되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세계 경기하고 실물 경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흥국위기가 이제 도미노식으로 좀 이어지면서 앞으로 세계 금융시장, 외환시장 계속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일 것 같고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중국 경기도 사실 지금 좀 하강세인데 그러다 보면 수출 주도형 국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수가 없겠네요.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뭐 경상수지도 괜찮고 기초체력도 괜찮다고는 하나 그래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나라에서 정부 당국도 그렇고 많은 시장의 전문가들도 우리나라와는 차별성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니까 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다 보는 입장이 굉장히 지배적으로 있는데요. 일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해외 이제 월가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그 일리도 있으면서 이제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나라가 좀 상대적으로 구한 것은 97년 외환위기 때보다도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지속되고 있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환 보유액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축적이 됐다는 부분이 한 3,500억 달러 가깝게 이제 축적이 됐다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여유가 있는 반면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이제 해외 자본의 그 투자 자금들이요. 예. 신흥 등급을 이제 집단적으로 보고서는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뭐냐면 우리가 아시아의 ATM이라는 이런 이제 우리가 조롱 섞인 이런 지적까지 있듯이 자금 회수가 용이한 나라입니다. 자금 회수가 용이한 나라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는 자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막는다 하더라도 예. 과거 우리가 2008년도에도 외환위기 비슷한 수준까지 우리가 당시 치달았던 이유도요. 예. 외환 보유액이 당시에도 2,600억 달러 이상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던 이유는 예. 그 시장에 그러니까는 참여하는 그 자금의 규모가 해외 자금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수준 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아요. 예, 더군다나 이제 여객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또 이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문제가 있다 보니까는 예. 지금 이제 신흥 국가들의 금리 상승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터키도 그러니까 안 올리다가 이제 올렸고요. 올리는 상황 속에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때문에 통화 정책을 운용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가계부채 압박이 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전하지 않고 외환 시장이 그러니까 굉장히 뭐 외환 위기 같은 건 안 오더라도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은 굉장히 그러니까는 심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 당국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장기화될 문제로 보고 대응책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에 있어서요. 환율보다도 사실은요. 환율도 환율이지만 환율보다도 세계 경기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 정도 차지합니다. 수출에 있어서요. 환율은 한 12%뿐이 안 차지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기가 그만큼 위축되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이 그만큼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러니까 이 위기가 만약에 아세안 시장으로 만약에 전염이 될 경우에 아세안 같은 경우 우리나라가 한 12~13%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큰 시장이거든요. 우리 전체 수출액에서.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타격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 국가들의 이제 직접 진출한 기업들, 내수 시장을 노리고 진출한 기업들 이제 타격도 그쪽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타격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예,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 입장 속에서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뭐 IMF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부가 그러니까 너무나 올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저를 너무 이제 좀 우리가 낙관적으로 이런 문제를 너무 그러니까 그 예민한 채 좀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우리 올해 또 지방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 경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등한시하고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데. 맞습니다. 정치 논리라는 것은 정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이 파퓰리즘적인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요.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내수 취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롯해서 가계부채라든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소수 재벌 기업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일수록요. 그다음에 이제 높은 대외 의존도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경제의 꼬리 리스크예요. 꼬리 리스크라는 것은 한번 이제 우리가 발생하기는 어렵지만은 발생하면 굉장히 커다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경우가 이제 꼬리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런 꼬리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걸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수년째 계속해서 10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이제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 이제 문제가 터지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닥쳐야지만이 거기에 이제 임기응변으로 대응을 하고 이제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사태가 이제 체질의 근본적으로 개선이 안 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꾸만 저성장 기조는 자꾸만 이제 자꾸만 가라앉고 있는 상황 속에서요. 이런 것들이 참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 좀 사실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될 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난 26일 날 긴급 경제 금융 상황 점검 회의까지 열리기는 했는데 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교수님? 사실 좀 안타깝지만요.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간 것은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다. 이런 인식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외채 구조라든가 대외 건전성을 개선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거의 이제 그러니까 그냥 사실 의무적인 발언 같고요. 그냥 발언에 불과한 것 같고
사실 지금 정부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불똥이 튀기 전에 예.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요. 기업들이요, 우리나라 예. 대기업들에서 특히 현지에서 예. 외화 표시 채권 발행액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환율이 상승을 하고,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금 차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게 이제 통화 불일치 문제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게 외환 시장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것들은 기업의 연결 재무 제표를 통해서만 사실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금융 감독 당국이라든가 금융 당국들에서 이걸 지금부터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관리해야 될 그러니까는 이 전체적인 총 외채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을 해야죠.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외환 보유고가 한 3,500억 불 된다, 충분하다, 경상수지 흑자다 이렇게만 얘기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사태가 그러니까 우리한테까지 불똥이 튀기 전에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외환 보유고만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전략을 그렇죠. 마련하는 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IMF 위기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에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지금 우리 보유하고 있는 수준 정도면은 막 급한 일은 막을 수 있는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급한 불은 이제 막을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저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97년도처럼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작아요. 작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정도 규모가 우리가 그러니까 2008년도나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나 지금 큰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3,500억 불이라고 하지만은요. 그런 점에서 외환 보유액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유하게 되면 비용도 따르긴 하지만은 더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건 우리가 국제 결제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요. 그건 불가피한 운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어서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를 국가 간의 통화 스와프를 보다 더 확대를 해가지고 보다 더 여력을 좀 확보하는 노력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시장이 그러니까 결국은 변동성이라는 것은 투기 자금들이 약한 나라를 결국은 그러니까 공략하는 데 속에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러니까 공략해도 공략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공략을 안 합니다. 투기 자금들은요. 왜냐하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하게 외환시장 변동성을 그러니까 우리가 방지할 정도로 확보했는가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외환위기로 이게 발전할 것인가 안 할까 이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환율의 경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피해 봅니다. 경제 운영은 완전히 엉망이 돼 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아까 이제 짚어본 대로 신흥국들 위기가 오면은 이제 신흥국 수출 시장도 조금 타격을 받을 것이고 중국 경기도 좀 안 좋. 사실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지금 수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 시장은 뭐 아무래도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 시장이 좀 살아날 거라는 시그널을 어느 정도 보내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대미 수출은 조금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 그건 제가 볼 때 굉장히 막연한 낙관입니다. 왜냐면요. 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요. 미국의 수입액이요. 2012년도 이후에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수입액이요.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흔히 말해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그다음에 중국으로 대표되어지는 경상수지 흑자를 우리가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굉장히 많이 약화됐습니다. 줄어들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 줄어든 이유가 수출이 증가한 것도 있지만은 미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된 것도 있지만은 수입액이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액이 지금 이렇게 정체된 상황입니다. 지금 한 2, 3년째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 시장이 커다랗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 않는 이상에는요.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 그러니까 확대될 걸 기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넌센스입니다. 그럼 그거는 미국의 제조업이 조금 살아난다는 거하고 좀 이렇게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그렇죠. 미국의 제조업도요. 고용이요. 미국 제조업 고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기업들이 자동화로 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제가 일전에 한번 출연했을 때 그런 얘기했지만은 미국의 고용 시장이요. 실업률은 굉장히 낮아졌지만은
그 실업률 수치의 이면에 있는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하락을 했다. 실업률이 하락하게 되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고용률은 늘어야 되는데 이게 비슷한 율로 한 3, 4%씩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미국의 고용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미국 시민들이 과거처럼 금융위기 이처럼 그렇게 소비를 할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미국의 수입액이 정체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개 이제 상류층 중심으로 상류층들의 자산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상류층의 소비 증가라든가 이런 것이 가지만은 그 상류층의 소비 증가가 그러니까는 일반 미국 국민들의 소비로 확산이 되기 전에는 미국 시장이 크게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런 역할을 세계 소비 시장으로 역할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교수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늘 비슷한 위기가 또 반복되고 우리는 그 위기를 겪을 때 홍역을 치르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전문가로서 경제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보시면서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떠한 관점에서 좀 준비를 하고 뭐 물론 또 유사한 위기가 오면 또 우리가 힘이 들겠지만은 좀 우리가 좀 뭘 좀 해야 될지 제가 아까 앞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죠. 금융시장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건 제가 이제 몇 가지 얘기를 드렸었고요. 그 이제 사실은 결국 우리가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이런 문제가 전염 효과거든요. 이제 다 이게 얽히고 이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올 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은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도 우리가 상대적으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막을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체질이 그만큼 우리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국 경제 체질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경제 체질과 관련해서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듯이 한국 경제 우리가 3대 꼬리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채 문제 같은 경우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소수 인재니까는 한 두세 개 정도의, 한두 개 정도의 재벌 기업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 이 기업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한국 경제도 같이 주저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 리스크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문제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색하고 있듯이요. 삼성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지고 있듯이요. 그런 점에서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제대로 안 될 때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 생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높은 대외 의존도, 즉 뭐냐면 내수 취약성이죠. 내수 취약성을 이것을 우리가 말로 계속 정부가 얘기하면서도 사실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5년 동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 이유는요. 그것을 그러니까는 정치인들이 그러니까는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저부터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봉책으로 단기적인 문제에 너무 매달리기만 하고 정치인들처럼요. 정부는 정치인들처럼 그러지 말고 좀 좀 이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좀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좀 역점을 더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흥국발 금융위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우리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 오늘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박희준의 경을 치다를 보고 계십니다. 창업을 앞둔 분들께 좋은 설 선물이 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열정과 용기만으론 이미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경쟁을 뚫고 성공하기란 녹록지가 않은데요. 아직 경쟁이 적은 시장이라면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요? 혹시 블루슈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블루오션과 소비자의 합성어로 경쟁자 없는 시장의 소비를 뜻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블루슈머는요. 과거지우개족, 스몰웨딩족, 그리고 꽃보다 누나, 견우와 직녀, 반려족, 그리고 배려 소비자라고 합니다. 이름들이 재밌는데요.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죠. 이런 세태를 반영해서 사망한 고인들의 인터넷 정보를 지워주거나 관리해주는 일명 디지털 장례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또 호화 결혼 문화에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은 결혼식의 수요가 늘면서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올랐는데요. 결혼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이런 추세를 반영한 소규모 결혼 사업도 괜찮을 것 같네요. 또 아줌마 같자는 아줌마가 주요 소비 타깃이 됐습니다. 꽃보다 누나는 아름다움과 젊음을 위해서 투자를 아끼지 않는 40, 50대 여성을 지칭하는데요. 이들을 겨냥한 4050 여성 전용 의류,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들이 또 인기라고 합니다.
견우와 직녀, 옛날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두 집 살림을 하는 주말 부부와 기러기 아빠가 현대판 견우와 직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가전제품과 가구를 구비한 소형 코큰하우스 그리고 국반찬 배달 서비스가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으면서 반려동물 관련 물품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급 유기농 간식에서 애완견 전용 유모차까지 이 반려동품 용품 시장은요, 점점 더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배려 소비자, 언뜻 보면 무슨 뜻인지 아리송한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착한 소비입니다. 바로 나의 소비로 인해서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소비자인 겁니다. 최근엔 이런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서 다양한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의 블루슈머를 살펴보니까 요즘 한국 사회 변화상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4년 6대 유망 산업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이번에 두 번째 토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소비 트렌드를 보여주는 6대 블루슈머. 하창수 아나운서가 참 잘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이름도 참 잘 붙였다 싶습니다. 과거 지우개족, 꽃보다 누나족, 견우와 직녀족. 자, 6대 블루슈머를 통해서 2014년 소비 시장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신 분은요,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의 허경옥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네요. 예. 출연 감사드리고요.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정기로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뭐 좀 전에 그 하창수 아나운서가 정리한 걸 쭉 들어보셨을 텐데 교수님께서는 뭐 제대로 트렌드를 좀 잘 잡았다고 보시는지요? 아주 그러니까 약간은 좀 극소수인 것 같긴 하지만 예. 요즘 굉장히 넓혀져가는 그런 좀 흔해져가는 그런 걸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테마에 시적절하고 예. 요새 불경기다 보니까 예. 창업 열기, 그다음에 기대감이 많지 않습니까? 시적절한 테마로 잡았습니다. 그럼 이 트렌드를 잘 보면은 창업의 기회도 좀 보일 수가 있겠네요. 네, 뭐 또 창업 이외에도 뭐 예.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뭐 색상을 뽑는다든가 예.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되는 것들이 이제 많죠, 아무래도. 자,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과거 지우개족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 주변에도 보면은 그 SNS 잘못했다가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네. 예, 취업을 했다가 또 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종종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요즘 뭐 과거 지우개족 굉장히 이제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거 관련해서도 많은 업체들이 또 생겨나고 있죠. 네, 이제 아무래도 최근에 예.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생기면서 더 부각된 것 같고요. 네, 여기저기 사이트에 뭐 예. 개설해 둔 거 이제 정보 나가는 게 싫으니까 예. 뭐 그런 걸 좀 지워주는 업체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젊은 여성들은 뭐 좀 과거에 좀 못생긴 뭐 좀 안 좋은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군요. 옛날 어릴 때 뭐 이런 네, 거 지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예. 서비스가 있으면. 예. 네.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 지우개족. 이제 좀 각도가 다른데 기업에서 특정 기업을 음해하거나 예. 좀 나쁜 쪽의 정보들을 이렇게 띄웠을 때 좀 예. 이걸 좀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을 대행한 업체들도 있어요. 예, 예. 그것이 아마 소비자들한테도 적용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예, 말씀하시죠. 뭐 미국의 온라인 상조 회사에서는요. 예. 그 이제 회원가입 받을 때 예.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나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예. 지워달라 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도 있다고 해요. 사실 아날로그 시대에는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냥 시간이 네. 지나면 다 잊혀지게 마련인데 그게 디지털 시대는 그냥 주원 글씨가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게 거기 미국에 특허 출원한 예. 디지털 소멸 시스템을 특허 출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아마 그게 이제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죠. 이제 검색하면 마지막 사람이 이제 보게 되면 해당자가 보게 되면 삭제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죠. 그게 아마 특허 출원했으니까 곧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교수님 뭐 지울 게 좀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예전에 학생들 보면 예. 자기들만 예쁘게 나온 사진, 예. 저는 아주 안 좋은 사진 막 자기 중심으로 사진 온라인에 막 올리니까. 올려놔요. 예. 좀 저도 좀 이쁜 거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보니까 또 스몰 웨딩족이 있습니다. 한동안 또 우리 사회 결혼 풍속도 많이 또 이제 뭐 문제가 되곤 했는데 스몰 웨딩족 어떻습니까? 정말 사회 문제죠. 예. 거기 2013년 통계치를 보면
한 명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5,200만 원 정도의 5,200만 결혼 비용이 예. 소요된답니다. 예. 주택 주거 비용 빼고입니다. 예. 이건 사회 문제죠. 그래서 독신남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제 그걸 예측해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예. 어떤 문제점이 새로운 직업 탄생으로 그 발전되지 않을까 예, 이런 예. 예상이 됩니다. 예. 조금 호화스러운 그런 그 결혼 서비스를 대행하는 것보다는 뭐 사회적 기업이랄까요? 그래서 뭐 좀 성수기가 아닐 때 결혼도 하고 좀 성수기 아닐 때 여행도 가게 한다든가 또 뭐 계획도 좀 짜준다든가 또 작은 집을 뭐 잘 싸게 좀 저렴하게 뭐 꾸미게 해준다든가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회장님은 뭐 관련되는 업종들 어떤 업종이 앞으로 좀 상조 예. 업체와 반대로 결혼에 관련된 어떤 산업들이 아마 발전할 거예요. 예, 예. 예를 들어서 패키지로 일관된 예. 어떤 결혼 대행을 한다면 아마도 비용 절감이 되고 예. 예식장도 예를 들어서 규모가 적은 사이즈. 예. 그러니까 정말 초청하고 싶은 우리 그 하객들만 모시는 어떤 그런 사회 문화와 연관돼서 거기 아마 연관된 사람이 많이 발전할 걸로 예상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결혼식장들 가보면 굉장히 하객들이 많은데 네. 아마 결혼 당사자나 당사자 부모님들은 과거에 냈던 축의금 본전 생각하시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하객들을 많이 초대하는 경우도 있으신 것 같고요. 하여튼 좀 우리 결혼 문화, 지나친 비용을 만들어내는 결혼 문화 조금 이제 바뀌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꽃보다 누나족이 있어요. 요즘 뭐 케이블사에서 방송되고 있는 그 예능 프로그램 이름하고 비슷하기도 한데 꽃보다 누나족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소비를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세대가 네네. 조금 그쪽으로 이동을 했다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뜻입니까 이게 꽃보다? 그러니까 이제 꽃이다 그러면 예. 이제 20대 주로 여성이라면 누나 그러면 이제 40, 50대 여성이라 그런 소리인데요. 요즘 그 40, 50대가 또 베이비 부머 또는 뭐 이제 그 다음 세대다 보니까 예. 우리 사회에서 인구도 많아요. 그리고 그 세대에서는 가정에서 그 소비 지출을 남편이나 자녀들보다는 주로 이제 엄마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가게 또 우리나라 소비 시장이 아주 주체적인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 예전에 그 보통의 뭐 주부 아줌마보다는 뭐 뭐랄까 그 아름다움과 뭐 자기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 전 통계 보면 뭐 청바지와 와인을 가장 많이 소비한 계층이 40대, 50대 여성이었어요. 중장년층.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좀 잘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꽃보다 누나족이신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 주부들이 예. 그 가장 그 소비 주체가 되고 있고 또 아주 10년, 20년 전에 프랑스에서 이제 한국 시장이 궁금해서 조사를 좀 했더니 예. 세 글자 단어를 알아냈대요. 아줌마. 불어로 이제 아줌마 이렇게 써서 굉장히 그 기사가 아주 크게 난 적이 있는데 예. 한국의 소비 시장은 아줌마를 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좀 소비 트렌드를 좀 선도하는 그러한 이제 세대가 된 것 같아요. 40대, 50대. 네. 회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씁쓸한 표정이신데. 좀 씁쓸합니다. 예. 소비는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니죠. 예. 잠재적 소비층이 남성도 있습니다. 이제 하이틴 10대 후반만 돼도 어머니가 사준 옷을 안 입으려고 그래요. 어떤 권하는 것 안 삽니다. 요즘 뭐 초등학생부터 워낙 개성이 강해요. 그렇죠. 예. 20대 마찬가지로 40, 50대 남성들도 자기 개성 표현, 그다음에 레저나 아웃도어 제품과 연관되는 어떤 자기 스포츠에 예, 관련된 등산, 골프 등의 어떤 그런 연관된 산업이 많이 그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가계 지출을 주로 이제 여성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지만 여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보다 많은 투자를 한다는 네. 또 얘기로도 네. 해석을 할 수가 있겠군요. 그 다음에 보면은 견우와 직녀족이군요. 예, 견우와 직녀족. 결국 이제 기러기 아빠, 네네. 뭐 독신자 가구 네네. 얘기를 하는 거, 1인 가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전체 1인 기러기 가족이 전체 가구의 한 1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야, 참 이거 큰일이네요. 앞으로는 또 혹시 기러기는 아니시죠? 네. 기러기 경험이 있습니다. 아, 경험이 있으세요? 네. 예, 지금은 아니시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 얘기하시죠. 네, 저는 뭐 기러기는 아닌데 앞으로 뭐 이렇게 지금 공공기관도 굉장히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사회에서 기러기
쪽 가게는 더 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뭐 여러 가지 생활 측면에서의 변화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기업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제 지방 이전, 공공기업 지방 이전으로 혼자 사는 남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 예. 그러면 빌트인 가전제품 일체 그리고 식생활 아침 식사의 해결을 위해서 국하고 반찬을 배달한다든지 기러기 생활하실 때 거의 안 해 드셨죠? 못 해먹었습니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해서 여기 필요했었죠. 예. 아마 그런 것들. 그리고 외출할 때 퇴근했을 때 가스불을 껐는지 TV를 껐는지 하는 그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예, 예.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모바일을 이용한 앱들도 개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 가구가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데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결혼이 좀 늦어지는 결혼이, 거, 네. 또 여성도 직장을 이제 많이 다니다 보면 같은 지역에 이제 다니기가 어려운 점, 뭐 이런 경우가 이제 1인 가구가 느는 것 같고요. 예. 그 서구 사회에서는 노인들도 1인 가구가 아주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반영하는 뭐 창업이라든가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또 이 사람들이 애달픈 거, 좀 힘든 거, 뭐 이런 거를 잘 찾아내서 좀 메꿔준다면 기업도 잘 되고 또 그 우리 소비자들도 좀 예. 행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유망 산업으로 위로 산업이라는 걸 또 꼽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네. 어떻게 위로하는지 잘 위로 모르겠네요. 산업 그 상품 아세요? 저는 잘 홍 교수님이 더 모르겠네요.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를 하나 제가 봤는데 네, 이렇게 넥타이 메고 와이셔츠 입은 남자 모양의 베개예요. 그래서 여자가 그걸 배구자입니다. 배구자인데 이렇게 그 베개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자면은 조금 남자가 안아주는 듯한 이렇게 조금 과합니다. 예.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재밌네요. 예, 그게 굉장히 그 위로 산업이 요즘 얘기되고 있는 위로 네. 산업에서 이렇게 나온 제품 중에 생각지 하나인데. 못했네요. 예. 네. 그래서 1인 가구 늘어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적으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네, 많이 네.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위로 산업도 앞으로 우리 네. 예, 굉장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더라고 또 예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 보는 게 반려족입니다. 예, 네. 애완동물 위한 소비가 굉장히 조금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어떨 때는 우리가 네, 네. 애완동물 이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조금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최근 와서는 뭐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도 유망 산업으로 네, 꼽힐 네. 만큼 반려족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기러기 생활을 하셨고 혹시 뭐 애완동물도 키우시는지 모르겠네요. 애완동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합니다만 정보는 많이 알고 있고 아까 아나운서가 벌써 1,0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반려동물에 관련된 시장 인구수가 규모도 4조 5조. 어마어마하죠. 네, 4조, 네. 예. 최근에는 이제 개나 고양이뿐만 아니라 예. 파충류 중에서 뱀, 별걸 다 이구아나 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관련된 산업을 예를 들어보면 수입에서 예. 검역. 네. 검역해서 어떤 검사에서 관리하는 것까지 사후 관리. 어떤 네, 네. 사후관리사이라든가 이런 직업도 탄생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다녀서 예. 좀 안 키우고 싶은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외로웠는지 굉장히 열심히 키우고자 이제 키워요. 그래서 한 뭘 번은 키우세요? 강아지죠, 알겠습니다. 이제. 강아지, 그런데 예, 이제 예.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제가 예. 엄마가 나갈까, 강아지가 나갈까. 그런데 엄마 저희 나가- 아이들이 엄마가 나가라고 한 아이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제가 똥을 치우고 있는데 예. 그 어떤 그 가정에서는 요새 뭐 유기농으로 만든 강아지 밥, 뭐 친환경 소재로 만든 강아지 집, 그리고 강아지 진짜 죽으면 개팔자가 상팔자네. 사람보다 훨씬 죽으면요 고급스러워. 막 와서 나와서 울어요. 강아지 죽으면. 그래서 장례 서비스, 예. 강아지 죽은 다음에 예. 이런 산업이 아주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네요. 왜 근데 그렇게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또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으세요? 글쎄 문명사의 어떤 예. 반발작용 아닐까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네. 그다음에 독신, 그다음에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뭔가는 좀 인간의 본성인 또 외로움에 대한 극복 뭐 이런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네. 애완동물은 우리가 사실 이 많은 인간관계에서 많이 지쳐 있고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데 네, 그런데 제가 위로를 받을 수 재미난 걸 있는- 들었는데 처음에는 애완동물을 이제 아이들이 키우자 그러면 아빠들이 제일 반대를 한대요. 근데 나중에는 아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집에서 들어가면 반겨주는 사람은 그렇죠. 강아지밖에 없답니다. 네, 그래서 네. 나중에는 아빠들이 더 좋아한대요. 예.
20대 남자 문제를 들어보니까 20대 남자는 답이 없다고 그러고요. 30대는 네. 집이 없다. 40대는 내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직장에서 치우고 집에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데. 강아지가 제일 반긴대요, 예, 아빠를. 저도 네네. 반려동물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남자분들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에 애완동물 키울 때는 반대를 하시다가 네, 네. 그다음에 또 키우게 되면 오히려 더 막 좀 문 열고 들어가면 제일 반가워하니까. 예, 네. 그런 것. 자, 뭐 분류슈머 유형 관련된 이렇게 산업들 쭉 살펴봤는데 혹시 교수님 오늘 얘기됐던 6개 네네. 트렌드 외에 앞으로 향후에 수년간 좀 우리 소비 시장의 트렌드를 잡을 만한 뭔가가 좀 보이시면은 네네. 예. 마침 그 아까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빠졌는데 또 소비자들이 굉장히 좀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요새 많이 생각을 하니까 예, 제가 빼먹었네요. 네, 근데 예, 마침 착한 또 그게 제가 좀 강조하고 예, 싶었는데 예. 좀 예료 내가 소비자. 너무 과도한 소비를 한 건 아닌가, 음. 내가 너무 많이 사서 쓰는 건 아닌가 이런 반성도 조금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그런 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뭐 현수막이라든가 각종 그런 그 재활용한 상품을 좀 가서 사고 또 그런 걸 들고 다니면서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좀 죄의식 같은 거를 좀 비싼 거 어쩌다 한번 사고 나면 좀 예. 미안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푸는 그런 것들도 그 요새 소비자들한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배려 소비자를 위한 시장 바이러스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말씀하신 외에 또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산업이 좀 제가 그 사회적 기업 아까 예. 말씀 허 교수님 말 이어받으면 환경 파괴를 좀 막고 예, 그다음에 저소비 에너지 예. 에너지를 소비를 적게 하는 절전형 제품들 절제형 제품들. 그리고 이제 창업에 관련되면 예. 어차피 창의성 그다음에 향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예. 사회적 기업 트렌드나 아이템 서비스 개발이 예. 보다 환영받고 지속적인 발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사회적 기업. 재미난 거 하나 들었는데요. 예. 스마트폰 게임 중에 그 게임 안에서 숲을 가꾸는 거예요. 가상적으로 이제 산이다, 그러면 예, 예. 꽃도 심고 이런 게임이 인기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환경을 보호하고는 싶은데 잘 못하는데 그런 게임에서 막 숲을 가꾸는 게임. 청소년들이 네, 권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네네 그런 심리를 반영하는 그런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 공유 경제 관련된 산업들도 좀 클 수 있지 않을까요? 아까 좀 약간 언급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제 돈은 있지만 예. 후손을 위해서 예. 또는 좀 지속 가능한 소비를 위해서 이제 서로 나누고 또 같이 쓰면서 오는 어떤 기쁨 예. 그런 것도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성입니다. 또 회장님 보시는 뭐 또 다른 트렌드 있으시면 하나 소개를. 이제 종합적일 수 있는데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경합을 많이 벌이는 어떤 레드 오션보다는 아까 만들어 블루 오션 영역, 예. 새로운 영역을 좀 찾아서 예. 개발, 지속적인 탐구를 하는 그런 영역들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경제가 좀 어렵죠. 예. 이때일수록 이게 소비 생활의 트렌드를 좀 유심히 보고 이런 환경을 보면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아이템 개발에 여성이나 독신자 전문가들 위해서 모 가전사에서 거기 저녁에 옷을 걸어놓으면 아침에 쫙 펴지는 예. 어떤 스타일러 제품이 개발된 것들이 예.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 스팀 같은 상품이 게 나오죠. 나오나요? 그렇겠죠. 습도도 조절해주고 아, 네네. 그다음에 옷 냄새 예. 네. 아, 그거 저녁에 좋겠네요. 회식에서 네네. 갔다 오면 세탁소 갈 수도 없고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네. 펴놓으면 아. 세탁소를 한 두세 번 갈 걸 한 번 정도 갈 정도로 획기적인 뭐 제품 아이디어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발전한다고 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우리 소비 시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소비자들이 좀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스토리에 네. 좀 목말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기업들도 그런 관점에서 네. 좀 활용들을 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그런 것들은 예. 뭐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나 해서 이제 그 여행이나 예, 문화 경험을 서로 상품에 공유하기도 또는 하고. 뭐 역사 스토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그런 전략인데 이왕 구매하거나 여행 예. 가거나 하는데 단순한 것보다는 과거도 생각하고 얘기도 듣고 또 좀 어느 정도 지적인 욕구도 좀 충족시켜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예. 네.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인기를 방영됐던 뭐 케이블사의 드라마도 있지만은 사실 경기가 또 안 좋을 때일수록 복고풍의 어떤 그런 문화 네, 시장이 네, 만들어지긴 네. 한데 그건 당분간 좀 지속이 되리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드리고 싶은 게 예. 관광 산업 좀 발전을
좀 촉진시켜서 예. 많은 좀 실업자 구제나 아까 스토리텔링 아까 소비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적지에 예. 어떤 테마에 줄거리가 좀 있어서 이에 대한 연관, 식품 그리고 마스코트 그다음에 관광 가이드 그리고 이런 것까지 연관된 어떤 토탈 관광 상품들이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뭐 2014년 6대 분리슈머 관련된 유망 산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성신여자대학교 허경옥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그리고 정기로 기업소비자 전문가협회 회장 두 분 모시고 이런저런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휴 중에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 여기서 모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을 핑계로 새해 계획 세우는 걸 미루셨던 분들 많으시죠? 이제 음력으로도 2014년이 시작됐으니까 더 이상 미룰 핑계는 더 없어진 것 같습니다. 뭐 거창한 계획보다는 나만의 작은 결심이라도 부담 가지 않게 계획 세우시고 실천해 보시기 꼭 바랍니다. 저는 설을 계기로 사실 신정 때도 결심을 했다 못 지켰는데 금연 결심 다시 한번 해보고 좀 실천해 봤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 보시고요. 창업 아이디어 떠오르신 분들은 올해 꼭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